세 분 발제 말씀 또 토론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주파리 운동권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다 이강호 국가전략포럼연구위원님의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한 운동권 정치 평가에 대해서 제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특히 공화정의 가치, 공적 미덕을 파괴하는 운동권 정치에 대해서 아주 잘 논증해 주셔서 그걸 잘 읽었습니다. 특히 공화정의 가치, 공적 미덕이라는 법치, 견제, 균형 이런 것을 파괴하는 운동권 정치, 우법성, 때법, 선동, 포퓰리즘, 그 다음에 독선, 윗선, 타락, 특히 이제 나아갈 이념적 좌편향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감명 깊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독일같이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지키고 국민적으로 의식으로 확산하는 이런 방어적 민주주의가 한국에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굉장히 제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방어적 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방어적 민주주의가 지금 한국에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왜 하필이면 이런 방어적 민주주의를 서울대 1학기 총학생회장 우리 김민석 의원은 저기 지금 오른쪽에 의원회가 계신데 또 2학기 학생회장을 하시는 우리 이강호 의원께서 왜 하필이면 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이렇게 또 선파를 또 하시는 이런 현실이 좀 아이러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제문과 발표를 들으면서 위선 독선의 운동권 정치 끝나야 한다고 진영 작가님 말씀도 아주 유익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민주화 운동의 진정한 개성은 자유시장 경제를 수호하고 민주공화정을 수호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87년 이후 민주화 이후에 우리나라의 자유시장 경제, 민주공화정의 민주주의 확산에 얼마만큼 우리 운동권 정치가 기여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낙서 해석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987년 컨센서스와 대한민국의 자살을 발시하신 김대호 사회디자인 연구소장님, 제가 이게 1987년 체제, 컨센서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오늘 굉장히 이야기를 제가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87년 이게 컨센서스를 유전자에 이제 비유하셨는데 일종의 87년 이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화 운동 세력이 또 민주화 운동 정신이 민주화 운동의 가치가 경제 분야를 제외하고 정치, 사회, 문화, 노동, 교육 이게 다 이렇게 확산되고 그들이 주류가 아닐 때에도 상당한 지배적 담론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계도 전교조가 주류인지 어떤지 주류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교육 이념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특히 노동계는 민주노총 같은 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정신세계를 컨센서스라는 표현으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게 민주주의, 무조건 민주화해야 된다. 민주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본권 향상과 약자 보호주의, 약자 기본권 정신. 그 약자는 무조건 옳은 것이다. 보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역사 정의. 대한민국 친일파가 세운 나라 아니냐. 역사 정의를 세워야지. 그 다음에 민족 자존 이런 것. 네 가지. 이 컨센서스가 사실 대한민국을 지배를 했었습니다. 이게 정당하고 정의롭고 이 컨센서스가 가장 극적으로 현실 정치에서 구현된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무현 정권 5년인데 노무현 정권 5년간 이들의 이념 가치가 모두 정책이 모두 파탄났다는 것은 실정화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왜 민주당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극렬한 가짜뉴스 정치, 극렬한 타도투쟁 정치, 있지도 않는 독재 논란 이런 걸 하느냐. 그건 김대호 소장 분석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미 정책 가치 이념이 파탄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정책 가치 이념으로 붙을 수가 없으니 가짜뉴스 허위 조작 선거로 허위 조작으로
싸우는 이런 게 이제 오늘날의 한국 정치 현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최근 이제 이런 그 운동권 정치 청산 이렇게 나오니까 그 기성 정치권에서는 그 매번 나오는데 이런 말이 없더라도 매번 나오는 얘기가 그 인물 교체를 하지 새 인물 찾기를 하자. 그래서 이게 아주 유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인물이 교체가 됩니다. 20년 21대 국회의원의 초선 의원수가 156명입니다. 여기 저 5년간에 방 2개 중에 하나는 처음 와보면 국회 처음 와보면 초선 의원이고요. 2016년 16대가 132명, 40%가 초선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낮을 때가 40% 정도가 초선이고 가장 많을 때는 60%까지 초선입니다. 17대 총선에 62%가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초선 의원이 그렇게 초짜로 바뀌어도 정치의 틀은 안 바뀝니다. 이게 더 나빠지기도 해요. 그대로 갑니다. 이게 제가 21대, 20대이지만 21대 국회하고 20대 국회가 참 구별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20대지? 이거 구분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새 인물, 심지어 청년까지 이렇게 온갖 발휘해도 이렇게 안 바뀌는 것은 일종의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컨센서스, 의식, 문화,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강고하게 있고 그런 단순히 인물 정도 좀 교체하는 거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각 정당이 이제 총선 때마다 이렇게 인물을 하는 건 꼭 굳이 요즘 유행하는 영화에 비유하자면 주제하고 스토리는 안 바꾸면서 배우만 좀 바꿔보는 주방장은 안 바뀌고 간판만 계속 식당을 바꾸는 이런 가 아닌가 했습니다. 아마 우리 유권자들이 돈 내고 투표했다면 환불 소송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한국 정치가 왜 이렇게 안 바뀌냐는 것은 사실은 한국 정치가 굉장히 투쟁의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일종의 비토크라시 상황인데요. 아무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야, 대통령과 국회, 아니면 심지어 노사, 이래가지고 어떤 것도 결정하기 어렵고, 결정이 된다 해도 동의 수준이 낮고, 그것도 간신히 동의를 한다 해서 집행한다고 해서 집행 실행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일종의 아무것도 없는 일이 이룩하지 못하고 정치적 공방만 아주 난무하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애매한 이 정치적 공방 상태만 이 극한의 대립 정치, 극한의 정체 상황이 이제 한국 정치의 문제인데 저는 이 원인과 책임에 운동권 정치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우리 86 세대가 다 사라져도 운동권 정치의 운동권들이 한국 사회를 한 세대를 지배했던 사상, 이념, 정책, 문화, 의식, 정서, 태도, 감정 이런 것들이 계속 잔존하기 때문에 새 인물이 충원되고 이래도 타도, 선동, 그 다음에 법치 무시 이런 극한의 정치가 저는 계속된다. 그리고 그 배경에 이 운동권 정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권 정치 의식을 좀 극복하고 탈색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하나죠. 예를 들면 이제 송영길 대표 돈봉투 사건 하는데 예를 들어봅시다. 이러면 이게 우리 민주화 정신, 민주화 운동 영광스럽고 이렇게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이런 거와는 좀 이렇게 격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정당 민주주의를 더 개선할 것인가? 이런데 정책 방향이 맞춰지고 혹은 또 자신도 이게 개인적 일탈인지 한국 정당의 구조적 문제인지 아니면 취약점인지 이래야 되는데 이 양반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다. 선전포고한다. 첫째 목이 선전포고예요. 이거 검찰 독재, 검부 독재 아니냐.
이러면 이 돈봉투 사건이 한국 민주주의 심화에 그래도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계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운동권식으로 그냥 타도투쟁, 극복투쟁, 희석투쟁 이런 걸로 그냥 투쟁하러 이것이 후퇴한 정치 문화가 더 후퇴되는데 저는 이런 것을 운동권 이 정치의 가장 큰 폐단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가져왔던 우리 86 세대의 세대적 헌신, 희생, 공헌, 그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게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것이 민주주의의 심화와 국가 이렇게 성장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 그 배경이 운동권 정치에 있다는 겁니다. 또 한 번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토론자님들 중에서 왜 이렇게 가치주의 투쟁이 안 되냐? 왜 정치는 노선 투쟁이 아니고 밥그릇 싸움이 되냐? 우리 정치를 이렇게 보시는데 그거야말로 운동권 정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타도 투쟁, 선동 투쟁, 적대적 이런 투쟁을 정치의 기본 콘텐츠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국가 발전주의와 복지 평등주의 노선을 가지고 이게 싸우면 그게 이번 선거에도 그게 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아주 국민들에게 지난 36년 동안 익숙한 프레임으로 독재냐 민주냐 윤석열 군부 독재 정권 다 도와자 딱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주화 운동권 정치가 청산되는 운동권 정치 청산이 오히려 이번 선거에 화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때도 이 86 세대의 민주화에 대한 그런 헌신 이런 것들은 나도 그 나름대로 역사적 평가를 하지만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는 그 현실적 평가에서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12시인데요. 좀 괜찮으면 제가 토론자님께서 조금 이렇게 잠깐 코멘트를 하면요. 우리 교수님 명함을 한번 나는 섭북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운동할 때도 항상 반미운동할 때도 아메리카노 안 먹는 친구들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안 먹는 친구들 많았어요. 요즘 만나면 다 먹습니다. 다 먹고 라면 스프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아메리카노 먹고 미국산 소고기랑 라면 스프를 다 먹으면서도 이거 뭔가 미국이 잘못하는 거 아니야? 미국이 문제야. 우리는 무슨 불충 외교 같아. 늘 이런 이게 정서 베이스를 딱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은 사라져도 그 문화, 의식, 정서, 태도, 감정, 심지어 그 무엇일까지 침체되어서 한 세대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을 수 있다. 그래서 참, 이게, 아까 다큐 만들자는 제안인데, 제가 그래도 마이크 잡은 김에 한마디 들어 하면, 12.12 관련해서 실제로 12.12 사건을 내란으로, 5.18을 폭동으로, 12.12 사건을 군사 반란으로, 5.18을 내란 폭동으로 단죄한 사람은 김영삼 정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동받고 현실에서 분노를 느껴서 투쟁해야겠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아주 국민의 힘 지지해야 돼요. 국민은 김영삼 대통령이 검찰이 기소 안 한다는 거, 성공한 쿠데타를 심판할 수 없다는 거, 그거 잘못됐다. 검찰을 요즘 말하면 검찰권을 왜곡시켜서 매우 독재적인 발상으로 청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이 정통이 되는 거 국힘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영화 보고 그런 정의에 대한 분노로 현실을 어쩌면 좋아. 그러려면 그분이 국힘당이고 민주세력 근데 그렇게 안 가고 어떻게 가냐? 이 국힘 세력이나 보수 세력이 저 군부 독재의 잔재고 후예야 라는 이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이 보수 우파가 이게 담론이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가치 투쟁에 약했던 겁니다. 확산에 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큐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은데 역사적 팩트도
아무도 강조를 안 해요, 이걸. 그래서 제가 페북에다 강조를 했는데, 그거 내란 조건이고 1심 사형 2심 무기 정도 아니에요. 그 노태우 1심 22년, 2심 17년 그걸 그렇게 형을 확정한 사람이 그 김영삼 정권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최광 소장님 저기 그 좌파가 가치 전쟁에 상당히 승리하고 있다 이게 동감하고요. 근데 이제 그 통계로 보면 보수 유권자의 토대가 한국 사회에서 더 깊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제가 좀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기 하여튼 제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